건축법도 이제 주택법과 똑같은 비중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특히 이제 시설법까지 합치면은 또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중요한 그러한 법률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매년 나오죠. 자, 건축물의 9개 시설군,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덜 위험한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가산, 전문, 영, 도, 근, 주, 기로 이렇게 암기를 하죠. 혹은 자산 전문 영업, 노복을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노복을 근으로 주기,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더 붙여가지고 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4, 5, 6번이요. 요 4, 5, 6번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암기를 하실 때는 5번부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업시설군에 영숙, 운, 한, 다 이런 식으로 암기 코드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영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문화 및 집회부터 보면은 문종관이라는 사람이, 이 문종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위가 아픈 거죠. 속이 쓰려요. 자,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지고 교육 및 복지시설에 노수야 의료해줘. 노 교수한테 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 교수야 의료해줘.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밑에 이제 다시 관련 시설에서 잠깐 체크를 해드릴 거고, 산업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에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가 상공, 운수 그런 뭐 직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창공 운수일, 비행기 모는 일이요. 창공 운수일을 하면은 묘지 장래될 위험이 크죠.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죠. 산자, 창공 운수, 묘지 장래 위험.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등 시설군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방에 발이 있고요. 네, 전방에 발이 있죠. 전방발. 근린생활시설,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고, 여기에 업무시설 있고, 요정군사시설 있다는 거, 기타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사실 뭐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뭐 허가받고 밑에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신고하고, 그런 이 시설군이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서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 2단계 깊이에 들어가서 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노유자로 내려갈 때는 신고하면 되고, 거기까지만 나와도 괜찮은데 이 안에 있는 각각 그 용도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 거기까지 3단계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그런 기본서나 요약서를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복잡하더라도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중생활시설. 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 몇 가지만, 2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게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요.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군 분류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설군 분류할 때는 영업시설군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영업시설군에서도 숙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이거를 다중생활시설로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뭐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이 학원에서 일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내면은 이거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헷갈리는 것이 학원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학원, 정비학원, 학원자가 들어가 있지만요. 이거는 여기 맨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있고 자동차를 정비하니까 운수시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수시설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학원과 정비학원은 맨 위에 있는 위험시설군, 제일 위험도가 높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들어간다라는 부분 또 체크하시고, 이 무도학원은 이 춤추는 데잖아요. 스텝 밟는 데라서 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지언정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정도만 일단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제 요약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용도 변경 3가지 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이제 위험한 시설군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시설군, 위험한 시설군에서 덜 위험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안전해지는 것이니까 서류만으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3번이 헷갈리지 않고 잘 보셔야 되는 건데, 허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거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여기 정확하게 써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 영업시설군의 판매시설이죠? 영업시설군의 판매시설이에요. 이 백화점에서 호텔로 변경할 때요. 이것도 같은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냥 뭐 신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호텔은 호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안전 규정이라든지 주차장 규정이라든지 소방 또 정화수 처리 용량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신고할 때 이제 허가가 되는 그런 겁니다. 용도 변경 허가가 되는 그런 거니까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단 여기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일한 용도 내 변경이거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 필요 없다. 자, 동일 용도 내 변경이 뭐죠? 영업시설군 내, 아까 이제 영업시설군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똑같이 영업시설군에서 한번 보자고요. 영업시설군 내 숙박시설인 호텔에서 모텔로 혹은 펜션으로 변경한다. 이게 이제 이 숙박시설이라는 동일 용도 내 변경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종과 2종은 분명 그 시설군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경우는 하도 흔하기 때문에 1종에서 2종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너무 잦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2가지 예외 조항도 잘 체크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심화해서 이제 시험 문제 충분히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허가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리죠? 자, 일단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이제 준공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허가를 받았던 신고 대상이든 간에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요. 구청에서 이제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와서 설계도를 보고 꼼꼼히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축주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예민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바꿔보면요. 100제곱미터 미만 혹은 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요. 역으로 바꿔보면은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도 변경을 하려다 보니 이게 1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되니까 건축과 직원들의 어떤 건 깐깐한 검수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약간 좀 편한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긴 하지만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이제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테마 7. 건축허가 사전 승인 대상 및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 허가권자는요,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아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에는 구청장 급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건축 허가라는 건 뭐냐면, 사실 뭐 건축 작은 건물 하나 지어도 이제 허가를 받잖아요. 그거 짓고 나서 옆에 있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구청장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그다음에 예외적으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떤 건축물은 제외한다.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 다음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이걸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 21층 이상이고 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장이면요, 뭐 사람도 별로 이제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제 굳이 신고면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굳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올라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건축물을 살펴보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으로 위에처럼 이렇게 21층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린 그 취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헷갈리는 게 이제 이게 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있네. 근데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도지역에 이 시장 군수 이 도지역에 건설할 때요. 이 도지역에 이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 1번이 똑같이 이거와 같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도지역에 건축할 때는 그때는 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등장할 수가 없던 거죠. 시장 군수가 등장하는데 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긴 합니다.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예요. 이거는 맞는데 단지 하나 이제 허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기본 설계 여기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 앞에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1번을 해석해 보면 위에와 똑같은 건축물입니다. 똑같은 건축물인데 여기도 이제 이게 공창지라고 그래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시밀 건축물은 제외한다라는 게 시장 군수가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허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가로 안에 또 초고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이 초고층은 제외한다는 것은 원래는 이제 시장 군수가 직접 허가를 하는데 이 초고층은 제외하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이 경우는 받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짚어드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지사가 지정한 자연환경, 수질환경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이제 추가로 조건이 필요한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공동주택, 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연환경, 수질환경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승인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그리고 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 때 한해서 이렇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고요. 이거 암기하실 때 다수하면은요 3,000만 원 주죠. 3,000. 그 다음에 자수할 때 011로 핸드폰 번호가 옛날에는 011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011로 하고요. 누가 자수하냐면 위숙이 자수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주교 위숙이에요. 위숙이라는 사람이 뭐 사이비 종교의 주교인가 봐요. 그래서 주교 위숙. 자, 3번을 보면 도지사가 지정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이런 3층 이상이거나 뭐 합계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추가 조건 필요 없이 무조건 위락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인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 잘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은 주거환경이나 뭐 교육환경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주변에 이런 위락시설이나 뭐 숙박시설 이런 거 있으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승인 잘 안 해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필수 취소 사유 이것도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하여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취소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장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3년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또 착수는 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뭐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고요. 착공 신고 전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을 했어요. 일단 상실했을 때 바로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여유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건축허가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취소해야겠죠. 취소를 하면 되고요. 네, 건축 신고 대상 이것도 중요한 파트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서 넣었고요. 건축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허가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경미한 경우 신고만 하고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감이 보면은 약간 좀 작은 규모들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쳐주는 소규모 공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그런 증축, 개축, 대축인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신고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연면적 합계가, 이번 바닥 면적이고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런 경우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이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하자면 이제 도시 이외의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지역에, 땅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로 늘려줍니다. 2배로 늘려줘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경우 건축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계속 나오죠. 밑에도 나오는데 연, 이, 고, 3, 미. 연이라는 고3짜리 학생이 예쁜가 봐요. 연이 고3, 미. 그렇게 입에 붙여놓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편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나오죠.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이 시골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방제구역,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역,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왜냐?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연이 고3미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대수선 중에서도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그냥 일반 수선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수선은 넓은 범위의 대수선이 다 이런 규정만, 조건만 해당되면은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선에만 해당되는 것들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등등등도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이 건축 신고 대상인 경우는 면밀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착수를 해야겠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만 해놓고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신고일로부터 1년이고요. 아까 허가로부터는 2년이었죠. 그거를 잘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신일, 허위. 우리가 이제 선풍기 살 때 이왕이면 신일로 허위 하는 게 좋죠. 브랜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의 대형 물류 창고를 시군에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왜 틀렸냐면요. 창고라는 것 때문에. 창고 때문에 안 됩니다. 공장과 창고는 덩치가 아무리 커들어도 도지사 사전 승인이나 특별시장 직접 허가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그거 공창지, 공장,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잘 눈에 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확인하시고요. 건축법 테마 8, 대지의 적용, 대지의 관계, 공제 확보 등에 대해 이 부분도 나오면은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지의 적용 원칙은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적용을 하여야 해요. 적용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원칙에서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외에서 나오죠.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 이 예외를 보면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사방이 뭐 풀밭이고 나무인데 거기에 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쭉 내려가서 보면 7번도 거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 이것도 천지가 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관광시설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그리고 관광휴양법, 예, 법률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법에 의해서 이미 더 엄격한 그런 적용이 강제되는, 규정되는 그런 곳들이 굳이 중복되어서 여기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 적용에 대해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이미 다 더 엄격하게, 더 수준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건축법에서는 그거를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도 원래는 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적용을 해야 되지만 공장이기 때문에 적용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장인 경우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조건이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1,000제곱미터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이런 경우 할 필요 없다. 5,000제곱미터 미만, 1,5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산업단지 공장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대지에 염분 있는데 나무 심어봤자 죽죠? 동물을 위해서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공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좀 이따 허물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것도 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여기서도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나왔었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거지역과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이 물류시설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적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제외라는 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 왜 그러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이 있으면 일단은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좀 차폐도 해야 되고요. 차가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뭐 열기도 뿜어내고 매연도 뿜어내죠. 이 조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이라 할지라도 적용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이런 곳은 시골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은 할 필요 없고 단지 이 시골지역도 도시 외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은 제외된다. 그런 곳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 대지의 적용 부분, 예외되는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이제 접도 의무다. 이게 뭐냐면은 접도라는 게 이제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접도가.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그러니 도로에 이렇게 접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사람도 드나들고 차도 드나들잖아요. 최소한 차 한 대는 들어가고 또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접도 원칙인데 여기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m가 아니라 뭐 100m가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인 경우는 그 공장으로 거기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렇게 이제 빵구가 뚫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것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은 별도로 이 접도 의무를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빼고 다른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그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강화 조항이 있는데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리고 공장은 1,000제곱미터다. 이거 숫자 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00제곱미터 그리고 너비 6m 그리고 4m 여기서는 2m 이상 접해야 됐죠. 그런데
2000제곱미터 큰 건축물이니까, 공장 3000제곱미터 큰 건축물이니까,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도로 너비도, 6제곱미터 이상의 큰 도로여야 6m 이상의 큰 도로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공개한 그런 공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중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건축주가 대중을 위해서 그런 공지를 공개공지다. 도심 속 시민들에게 쉼터 소공원 제공 시에 제공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그게 이제 공개공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대상 건축물 이 2개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설치 대상 지역에 이 설치 대상 건축물일 때 이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건축물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 설치 대상 지역을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이 공개 공지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뭐 사람이 붐비는 곳이니까 이런 게 해당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기 위해서 일준이가 상준이를 데리고 상준도 데리고 일준이가 상준도 데리고 안주 마시고 공개 공지가 하고 담배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이것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역에 해당되고, 또 건축물을 지으려는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일 때 그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축물이냐면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육박 업무시설 이런 시설인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다중건축물에 이 문종을 판, 그리고 문, 숙, 종 나왔죠? 종교시설. 거기에서 요것만 종만 빠지고 업무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 업이에요. 업무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바나나 껍질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생선 비린내 납니다. 자, 이런 곳에 공개공지 설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용을 안 하겠죠? 이런 건 빼는 거예요. 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뺀다. 이것도 같이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공개공지는요, 이 대지 면적의 10분의 1,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합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아니고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자,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땅을 내어줘서 시민들에게 이 쉼터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자,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입니다. 1.2배를 이렇게 완화 적용해 주는 것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지, 여기는 건폐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건폐율에 관한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빵꾸노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테마 9,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높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여기도 이제 예외, 이게 중요한 거죠. 빼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고요. 첫 번째, 이 필로티 등이라고 했는데,
법률 적용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그대로 써봤어요. 그대로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문을 생각보다 잘 해독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해독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그리고 가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이게 주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요게 서술어 하나고요. 공동주택이 서술어 두 번째. 이렇게 해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 이겁니다. 벽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이거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필로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뻥 뚫려 있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필로티나 그와 비슷한 구조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중의 통행, 공중의 통행이 공중에서 통행하는 게 아니라요. 대중이 이렇게 사람들이 통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차량의 통행, 차량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차량의 통행. 그 다음에 주차의 전용, 주차로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전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차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라는 거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필로티 등이 공동주택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공중에 통행에 전용되든 아니면 차량의 통행에 전용되든 주차에 전용되든 상관없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필로티 등이면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층에 평상 하나 놓고 있고요. 필로티 구조인데, 그 다음에 자전거 몇 대 보관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공중의 통행이 전용되거나, 차량이 통행되거나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필로티 구조로 당연히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 기회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발코니, 가로 열고 노대라고 했는데요. 이게 발코니가 꼭 노대인 것은 아닙니다. 노대의 범주 중에 발코니도 있고, 데크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베란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노대의 범주 내에 있는 발코니가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의 1.5m를 뺀 곱한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1.5m까지는 공짜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노대라고 쓴 이유가 발코니뿐만 아니라 테라스도, 데크도, 그 다음에 베란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다 요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거실 창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 안쪽까지가 이게 거실이고요. 이 바깥이 이제 이게 발코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이 말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1.5m를 곱한 그 값을 뺀 나머지 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내가 이거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창문 아예 없애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동안 다 확장을 해갖고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는요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얘기. 그리고 1.5m를 초과해서 더 늘린 경우, 이 경우만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뭐 1.5m 정도만 뺍니다. 굳이 뭐 이거 더 빼가지고 이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해가지고 용적률 계산에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희 집도 보니까 딱 세보니까 실제로 중심선에서 계산해 보니까 외벽의 중심선 계산해 보니까 1.5m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만 대부분 빼고 이걸 이제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이제 일반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무슨 뭐 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그러면은요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던 숨어 있던 이 서비스 면적이 다시 토해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냥 용도 변경에 있어서 원래는 그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증축이 돼버려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용 승인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1.5m를 뺀 면적만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거 문장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다락. 층고가 1.5m까지 서비스 면적으로 우리가 하죠.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다락에 들어가잖아요. 침대 놓고 그냥 잠만 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경사진 지붕으로 처리할 때는 1.8m까지 이제 이렇게 가장 높은 부분이 1.8m까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죠. 1.8m 이하인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요. 자, 이거 제가 개정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좀 넣어봤는데요. 요거 이해하실 때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피 공간 최소 임무 면적이 있어요. 이제 4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각 세대별로 단독으로 개별 설치할 때는요, 최소 2제곱미터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동 설치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세대와 같이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3제곱미터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피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파트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는 아마 뭐 방화문 같은 거 없이 그냥 터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선반을 설치해서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원래는 그 방화문 달아놓고 거기 이제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두꺼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대피 공간인데 이 그냥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대피 공간에다가 해양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지름 60cm 정도의 그런 네모난 빵꾸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접이식 계단 같은 것들을 쭉 내려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밑에 층에서는 또 다음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이 대체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계단식 피난구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진보된 형태인데 뭐 엘리베이터 비슷하게 간이형 엘리베이터 비슷하게 그걸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 대체 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피 공간을 만든 것보다 더 좀 신경을 훨씬 더 쓴 거죠. 돈도 더 투자한 거고요. 자, 그러니 이렇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대체 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2제곱미터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체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3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까지. 자, 인접세대와 공동 설치를 이렇게 한 경우에는 4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1만큼 더 빼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면적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래서 지하층도 당연히 연면적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4가지. 그래서 이거 이주
대피로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그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에서는 이걸 빼준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준다라는 거예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용으로 쓰는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초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避難안전구역의 면적, 이런 것들, 지주 대피만 용적률 상시 연면적에서 빼준다는 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건축물 층수 산정 절대 원칙,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이런 경우가 뭐 큰 대형 체육관 같은 경우 층고가 굉장히 높죠. 만약에 12m라고 하자고요. 체육관의 층고가 뭐 비행기 경납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거 그냥 1층으로 할 수가 없죠. 이 건축법에서는 이 4m를 한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누기 4하면은 3층이 나오는 거예요. 3층으로 층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각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면은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중 많은 층수를 전체 층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3층짜리가 있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6층짜리가 있으면은 이거 가중평균에서 4.5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층으로 본다는 거죠. 6층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탑, 장식탑, 옥탑 등이 이제 건축물의 옥상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층수를 산정할 것인가? 그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 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것을 이제 이하인 경우,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분의 1 초과하면은 그거 층수에 산입한다는 얘기고요. 가로 안의 내용은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완화해줘서 6분의 1로 해줍니다. 작은 평수인 경우는 해당되는 이 승강기탑 같은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져도 용인해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내용 나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에 층의 구분이 없는 12m 높이의 옥탑이 있어요. 자, 8분의 1을 초과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 될 것인가 할 때, 총 층수 여기서 지하 2층 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관건은 뭐냐면은 15층 플러스 여기 이제 12m의 옥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12m의 옥탑을 만약에 바닥 면적이 8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하라고 그러면요. 이거 그냥 층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15m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과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2 나누기 4하니까 3층. 그래서 18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 한번 쭉 보시는데,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전체 층수로 본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내용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산까지 넘었고요. 이제 세 번째 산 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